안녕하십니까. 네, YJ 유튜브 YJ입니다. 네, 오늘은 최근에 그래도 여러분들이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소개하고 있는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서 만든 2022년 한국 부자보고서라는 거를 저도 한번 읽어봤고요. 사실 여기 부자보고서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한 1%라고 하는 부자들의 평균적인 얘기들을 쓰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평균적인 부자보다 저는 아직 평균 부자 안쪽으로 들어가 있지 않고 부자로 가려는 사람이니까, 사실 여러 부자 중에서 이제 막 부자에 진입한 신흥 부자, 좀 앞쪽에 있는 초보 부자, 이쪽들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돈을 모았고 어떻게 해서 초보 부자로 이제 막 들어갔고 현재 재무 상태가 어떻고 얘네들이 앞으로 투자하려는 곳이 어느 쪽인지, 사실은 저는 그쪽이 조금 더 관심이 있어서 이 자료에서 이 부분만 오히려 좀 발췌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신흥 부자들이 말하는 그들이 이제 기존에 안 부자였다가 부자까지 갔던 방법, 평균적인 내용이죠.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나서 현재 그리고 향후에 어떤 쪽을 투자처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시죠. 일단 보고서에서 말하는 부자의 정의, 부자라는 게 좀 틀릴 수도 있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부자의 정의는 어떤가 볼까요? 여기서는 지금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자들의 평균적인 특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보고서에서. 그래서 금융자산 10억 이상을 부자라고 하면서 지금 금융자산을 말한 거죠. 금융자산 10억 이상인 사람들을 부자라고 해요. 여기서 정의한 건, 그래서 인구의 한 0.82% 정도 되고, 이들은 평균적으로 10억 이상의 금융자산을 갖고 있으니까 평균 금융자산은 68억이래요. 그래서 일단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들의 평균값을, 사실 저는 아직 이쪽으로 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들의 평균값보다는 여기 초입에 있는 이 사람들이 대체 어떤지가 전 오히려 저한테는 중요해서 전체적인 얘기는 어차피 보고서에 있으니까 저는 여기 좀 진입 부분에 대한 사람들 위주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좀 저 같은 사람들한테 필요한 정보는 이제 막 부자가 된 사람, 아니면 부자가 되기 직전 그쪽의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까지 갔고 어떻게 더 갈지, 그 부분이 좀 저한테는 관심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 부분 위주로, 물론 자료가 거기에 포커스해서 만든 게 아니어서 좀 추정하고 추출하고 가정한 것들이 있는데, 그도 한번 보시죠. 네.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에서 이 경계선에 있는 쪽을 가급적 자료를 추출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조금 더 포커스한 게, 제가 조금 더 포커스한 거는 이제 막 부자가 된 사람 이쪽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림을 확대해서 쫙 크게 확대해 보면은 좀 그림이 다른데, 일단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보고서 안에는 지금 보고서 읽어보시면은 지금 금융자산 기준으로 일단 얘기를 해요. 금융자산 기준으로 일단 부자라는 거는, 여기서의 부자는 금융자산 10억 넘는 사람들이 부자죠. 인구의 한 0.82%고 금융자산 10억 안 되는 사람을 일단 여기서 부자가 아니라고 정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부동산 50억 갖고 있고 금융자산이 3억인 사람, 그럼 53억의 자산을 갖고 있어도 이 정의에서는 부자가 아니라고 하나 봐요. 그래서 하지만 부자잖아요, 말할 수 있죠. 그렇죠? 다양하니까 정의인데, 제 생각에는 이들이 이렇게 정의한 이유는, 일단은 제 생각에는 아까 50억 부동산에 금융자산이 2억이면은 그 50억 자산에 대한 종부세든 보유세 같은 거 내면서 험난하겠죠. 솔직히 팔면 부자겠지만 현재로서는 연봉이나 이런 대부분의 수입들을 보유하고 유지하는데 때려붓고 퀄리티 있고 럭셔리하게 살고 있지 못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어느 정도 캐시플로우를 자연적으로 생성할 수 있는 그런, 결국은 돈도 가지고 있는 돈도 부자적이지만 생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좀 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의 최소가 금융자산 10억 이상을 말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금융자산 10억에 부동산 빵억이어도 여기 속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속하려나? 안 모르겠어요. 일단 근데 기본적인 평균적인 느낌으로는 부동산도 꽤 가지고 있으면서 금융자산도 10억이어서 여기서 나오는 소득이 또 있기 때문에 본인의 월급, 사업소득도 중요하지만 어쨌거나 어느 정도 버퍼가 있고 여유가 있는 그런 사람들의 최소 수준, 그런 사람들의 최소 수준을 지금 이 정도 10억으로 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 넘는 쪽이 부자니까 더 많겠죠. 그래서 부자도 이 보고서에서는 자산가라는 1차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금융자산 10억부터 100억 사이를 자산가라고 해요. 그러면 부자 중에 한 90%가 되고요. 금융자산 100억부터 300억 사이 이 구간을 고자산가, 그리고 300억 넘는 사람 초고자산가라고 해서 부자 중에서도 한 90%는 자산가 구간에 있고 고자산가는 7%, 그리고 초고자산가는 3% 정도 된대.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금융자산을 베이스로 나눴어요. 근데 그럼 금융자산인데 보고서 가다 보면은 총자산 기준의 내용들도 있어요. 그래서 좀 헷갈려요. 이게 보면은 총자산 50억이 금융자산으로는 어느 쪽에 속하고 있는지, 총자산 100억이라고 나오는데 그게 어디 속하지? 도대체 어디지? 이런 게 헷갈려서 제가 좀 추정해 봤어요. 추정해 봤고, 추정이니까 틀릴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보시면은 이런 비율들을 썼어요. 지금 자산가 중에 지금 금융자산 30억 이내의 경우는 평균적으로 금융자산이 33%, 부동산이 61%, 기타 자산이 6%라고 해요. 그럼 10억을 갖고 있으면은 금융자산이 3억. 이제 금융자산 34%가 10억이면은 부동산은 거의 2배니까 뭐 한 20억 정도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기타가 6%니까 뭐 한 2억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요 비율을 그대로 적용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쪽 부분 얘네들은 또 금융 30, 부동산 45, 기타 50 이렇게 했으니까 금융자산이 50억이면은 50%면은 100억이면 나머지 자산이 100억이겠죠. 이분들은 부동산이 뭐 한 90몇 억, 기타가 5억 뭐 이런 식으로 이 비율을 사용해서 쫙 환산해봤어요. 뿌려봤어요. 노가다 했는데 쭉 뿌려봤고 결국은 제가 생각하는 최초 엔트리 레벨에 있는 금융자산 10억 원인 분의 경우는 금융자산 10억이라는 얘기는 평균적으로 부동산 18억 원, 기타 자산, 부동산 외에 기타 자산 2억 원 해서 총자산이 30억 원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뭐 일단 이 정도로, 그리고 총자산 50억이면은 이거는 금융자산 17억 원 정도 수준이어서 총자산 50억인 사람은 금융자산 20억인 사람보다는 조금 아래에 있어요. 금융자산 20억인 사람은 총자산 60억쯤 돼요. 그래서 이걸 좀 보면은 대충 어느 정도 되는구나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가다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러면 다시 이제 올려놨어요. 이 표를 매번 볼 수 없으니까 아까 금융, 부동산, 기타 자산이 10억, 18억, 2억 합쳐서 30억 이런 식이었죠. 그러니까 이거 좀 요약한 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보고서에서는 신흥부자라는 단어를 정의하고 있어요. 신흥부자. 이제 갓 부자가 됐다는 말이죠. 그럼 보시면은 신흥부자의 정의는 금융자산 10억 이상 20억 미만, 금융자산 10억에서 20억 미만, 총자산 기준으로는 30억에서 60억 미만 사이에 이 구간에 있는 사람들 모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일단 30세, 46세인 사람들과 좀 또 추가적인 개념을 보면은 최근에 영리치, 어린데 부자인 사람의 영리치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랑 똑같진 않은 게 영리치는 나이가 어리고 부자면 다 영리치인데 신흥부자는 어쨌거나 최근에 막 부자에 진입해야 돼요. 예를 들어 뭐 한 15살에 대박 부자가 돼서 지금 30살인 사람 여전히 영리치지만 이 사람은 갓 부자에 진입하진 않았죠. 옛날에 10년 전에 부자에 진입했잖아요. 그러니까 30세, 49세 중에서 이제 막 부자에 진입한 사람의 이제 막 부자에 진입한 수치들, 상황들을 쓴 게 신흥부자라는 개념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부자 쪽으로 어떻게 가야 되지? 이게 정답은 아니겠지만 가려고 하는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신흥부자라는 컨셉의 숫자가 오히려 조금 더 현실성 있고 가시성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신흥부자와 대비되는 전통부자라는 단어는 일단 금융자산 20억 이상, 이쪽 오른쪽이죠. 오른쪽 금융자산 20억 이상을 보유한, 총자산 60억 이상을 보유한 50대 이상의 개인. 저쪽에서 30에서 49를 써먹었으니까 이쪽에서는 50세 이상이고, 그러면 사실은 빠지는 거는 50세 이상인데 20억 미만의 금융자산을 가진 사람은 요 정의에서는 빠지는 거고요. 그쵸? 그리고 신흥부자 중 이쪽에 총자산 60억 미만, 금융자산 20억 미만 이쪽 구간이면서 나이가 50살 이상인 사람들도 요 자료에는 예를 들어 신흥부자와 전통부자라는 이런 컨셉의 내용에는 빠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런 거고요.
저도 이제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신흥부자들이 부를 축적하게 된 계기. 처음에 종잣돈. 그러니까 아직 부자가 종잣돈이 이거죠. 지금 부자가 부를 불리는 토대가 되는 자금이 종잣돈이고 종잣돈을 마련한 이후 투자를 통해서 소득을 그러니까 종잣돈이 생겨서 부자가 된 게 아니라 부자 되기 직전 뭐 준부자, 부자 직전 라인에 이제 종잣돈이란 걸 모아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이제 부자의 초입에 들어갔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고요. 그 보시면은 일단 종잣돈 규모를 볼까요? 종잣돈이 있을 땐 부자가 아니죠. 종잣돈이란 걸 가지고 부자로 이제 들어가는 바로 한 칸 전을 얘기하고요. 신흥부자들의 경우는 최소 7억 원의 종잣돈이 있어야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말했고요. 이게 아마 살고 있는 거주주택을 빼야겠죠. 자기가 뭔가를 운용할 수 있는, 굴릴 수 있는 돈이 지금 최소 7억이어야 부자라는 게 아니라 이제 막 부자가 된 사람들은 자기가 부자가 된 계기가 어쨌거나 종잣돈 한 7억을 모아서 뭔가를 하기 시작했을 때가 뭐 거의 그런 직전 상황이었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 돈을 1차적으로 모으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투자를 성공해야 초입 부자, 신입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종잣돈 한 7억 정도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면 일단 이들은 종잣돈을 어떻게 모았을까요? 신흥부자들은 이 지금 주황색 부분이죠. 넘버원은 직접 운영하는 사업 수익을 통해서 생각보다 사업 소득이 많나 봐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이런 이 자식들은 부자 나쁘다 이런 프레임 하면 안 되는데 그냥 그런 생각 가끔 할 때는 전 다 부모님 돈 받아가지고 한 거겠지 지가 성공했겠어라고 그냥 생각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제가 가끔 악의 그 생각이 들 때 그렇게 하는데 하지만 그렇게 해버리면 또 제가 성장할 계기 뭐 어차피 세상은 헬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답이 없으니까 그럼 안 되는데 어쨌거나 일단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부분 부모로부터의 증여 상속은 그래도 많긴 해요. 40점이면은 여기서 지금 이게 1, 이게 2번, 이게 3번, 그래도 4번이긴 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상속 증여 부분도 있을 거고 그 부분이 믹스가 돼서 올라가겠지만 어쨌거나 이들이 솔직하게 설문을 냈다면 메인 넘버원의 변수는 아닌 거예요. 그 변수 외의 거를 메인 변수로 해서 부자로 종잣돈을 형성한 사람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7억이라는 최소 돈을 모을 때 일단 제일 많은 사람은 사업 수익이라는 건 진짜 뭐 기업을 운영하는 거죠. 직접 가게를 할 수도 있고 사업자로서 아니면 뭐 벤처기업을 할 수도 있고 창업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 생각보다 이런 부분을 많이 하나 봐요. 저는 계속 그냥 일반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서 이렇게 해서 되는 사람 많이 없을 것 같았는데 이게 메인 비중이 이렇다고 하니 어쩌거나 신기하네요. 전 지금 급여로 가야 되는데 여기 있죠. 급여 등 근로소득을 모아서는 세 번째죠. 그래서 저는 열심히 모은다면 저는 약간 이쪽에 속할 거고요. 물론 온리 이걸로 가지 않고 또 다른 투자를 하겠지만 1차적으로는 급여도 3번이고 2번은 매매, 임대 등 부동산 자산의 투자. 그렇죠. 우리나라는 좀 부동산이 또 메인 투자 자산이다 보니까 결국은 사업소득이 1번, 그리고 급여소득이 3번, 부동산 투자가 그 사이에 낀 두 번째, 2번이 된 거고요. 그리고 나서 4번이 신흥부자의 4번, 네 번째 종잣돈 형성은 부모로부터의 지원. 이게 되게 됐죠. 이렇게 1, 2, 3, 4가 됐나 봐요. 그러고요. 그리고 어쨌거나 똑같죠. 그래서 이게 지금 부의 원천이 아까 이 부분 지금까지 얘기한 거고요. 그래서 종잣돈을 모았어요. 그렇게 됐구나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급여에 대한 저축, 그러니까 금융권이다 보니까 평균적인 연봉은 이제 일반 산업적으로 높으니까 사실은 아껴서 모은다가 어떻게 보면 메인이고 기존에 샀던 부동산 이런 게 오른 부분들이 있죠. 예. 좀 늦게 사긴 했는데 아직 그거 오른 것도 근데 그거는 내가 살고 있는 집이다 보니까 팔 수가 없어서 그건 사실 종잣돈을 쓸 수는 없는 것 같긴 해요. 결국은 내 집도 당연히 되게 중요한데 내 집을 마련하고 나서 내 집을 크게 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똘똘한 한 채도 당연히 중요한 것 같은데 똘똘한 한 채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은 내가 돈을 이것도 부른 거지만 또 다른 예를 들어 뭐 진짜
두 번째 집일 수도 있겠고, 이건 사고 팔고 맘대로 할 수 있는, 아니면 금융자산일 수도 있겠고, 뭔가 내 집 외에 또 다른 뭔가에서 약간 말 종잣돈 7억 이 수준이 쌓이는 게 진짜로 뭔가 이렇게 눈덩이 굴러가듯이 뭐 스노우볼과 같은 걸 만들 수 있는 직전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 자료 만들면서 저희 와이프한테 이거 우리는 사실 저도 지금 집을 현재 살고 있지만 더 좋은 곳으로 돈을 모아서 거기다 또 올인해서 집을 한 칸 더 확 올리는 게 계획이긴 하죠. 계획이 아직 그걸 취소하지 않았지만 그 계획을 재고해야 되지 않나. 그거보다는 현재 살고 있는 데 만족하고 앞으로 보이는 뭐 급여소득, 기타 소득은 다 모아서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우리도 좀 불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이 자료를 보면서 저도 그런 반성을 좀 하게 됐고요. 신흥부자들이 그 종잣돈을 모았어요. 약간 7억을 모아서 그럼 이제 아직 부자가 아니었던 상태에서 부자로 들어간 자산을 불린 방법은 뭐 엄청난 방법이 있진 않겠죠. 당연히 보자마자 전혀 몰랐어요는 아니겠지만 어떤 보면 신흥부자들이 7억 원의 종잣돈을 마련한 후 현재 부를 이루기까지 자산을 증식하는 과정에서의 투자 방법은 일단 전통 부자 대비로는 주식과 예적금을 활용한 게 많았대요. 그럼 보시면은 주황색이 신흥부자죠. 그러면 넘버원은 주식이었어요. 주식이고 물론 전통적 부자도 주식이 넘버원이긴 하지만 이 갭이 이제 훨씬 크다는 거죠. 신흥부자들은 기본적으로 주식을 많이 하나 봐요. 저는 사실 주식을 많이 하나, 저도 하긴 하는데 꽤 하긴 하죠. 저도 한 1억은 약간 넘는 것 같아요. 그러긴 한데 그래도 이미 너무 많이 한 게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군요. 훨씬 많은 포션을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 봐요. 저는 이렇게 많이 하다니라고 혼자서 그냥 생각하고 있었는데 더 늘려야겠구만.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이게 정답이다 생각하고 가서 이게 정답으로 가면 무조건 부자다 아닌데 그보다는 어쨌거나 평균은 어느 쪽에 있는지라는 그냥 약간 참고 사항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넘버 2는 뭘까요? 그럼 넘버 2가 얘겠네요. 넘버 2는 일반 아파트, 그렇죠? 아파트 가격이 올라서 뭐 그렇죠. 갭 투자를 했을 수도 있겠죠. 갭 많이 했으니까 사람들이. 저는 갭해서 사고 팔고 못했지만 어쨌거나 진짜로 한 채가 아니라 내가 사는 집에 플러스 한 채 갭 투자가 있었다면은 그게 오르고 나서 팔 수가 있겠죠. 자기가 지금 사는 집은 좀 있으니까. 그러면은 뭐 그런 걸 통해서 추가적인 실제 현금을 현실화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채만 있었을 때 사실 그렇게는 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럼 제가 일반 아파트 부분이 넘버 2고요. 그리고 넘버 3 예적금. 예적금이란 건 결과적으로 예금 적금을 넣었다는 거는 그 근원은 사업소득이나 임금소득을 모았다는 거죠. 저축 개념이겠죠. 사실 저축을 여기다 한 거죠. 예적금에다가. 그래서 결국은 사실은 내 부동산이 대박이 날 수도 있고 주식이 대박이 날 수도 있지만 어떻든 간에 저축은 꾸준히 하고 있는 거죠. 얘는 거북이처럼 하면 할수록 쌓여가는 거잖아요. 얘는 주식이 폭락했었어도 얘는 쌓인 만큼 이자만큼 올라가 있을 거고 뭐 아파트가 한 10년 안으로다 갑자기 오르고 뭐 왔다 갔다 하더라도 어쨌거나 그런 플럭체이션이 있겠지만 저축은 또 그런 약간 그게 아니라 약간 뭐 안정적 채권처럼 내가 모은 만큼 꾸준히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인 것 같아요. 주식이나 일반 아파트 쪽에서 어떻게 보면 빵 터지는 걸 노리면서 그것만 또 몰빵하진 않고 또 예적금 계속 저축도 꾸준히 하면서 가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돈이 모이면 이걸 아파트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어쨌거나 저축은 기본빵으로 하면서 간다. 뭐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 외에는 넘버 4는 이제 좀 작죠. 지금 넘버 3까지가 벌써 이제 어쨌거나 30일 중복한 거기 때문에 이걸 합치면 100%는 아니겠지만 어쨌거나 근데 나머지는 좀 작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냥 거주용 부동산. 거주용 부동산이 따로 있네요. 그러네. 그럼 내가 살고 있는 부동산이 오르는 것도 자산을 불린 방법이지만 이거는 팔아서 현금화를 잘 못하니까 설령 많이 올랐어도 얘를 자산을 불린 방법 쪽에는 크게 들어가진 않은 거예요. 얘를 이 돈을 사용하기 어려웠을 테니까. 그래서 이거 일반 아파트는 갭 투자형 아파트겠네요.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아니라. 그렇죠? 결국은 주식이랑 내가 살고 있지 않는 아파트, 약간 뭐 투자형 아파트 넘버 2 그리고 저축 넘버 3 이렇게
넘버 2, 넘버 3가 그러니까 부자가 되기 전에 내 종잣돈이 있을 때 그 종잣돈을 부자로 올려준 그런 방법인 거죠. 네, 그런 거요. 그래서 신흥부자는 주식, 예적금, 저축이죠. 그리고 채권 등의 금융상품을 했고 약간 일반 아파트도 있었는데 그렇죠. 그리고 전통부자는 재건축 아파트, 토지 임야, 상가 등 부동산에 투자해서 전통적이긴 하죠. 키웠대. 뭐가 좋다 나쁘다는 아니고 전통적 부자는 오늘 그러니까 최근에 갓 부자가 된 분들은 아니죠. 한참 전에 부자가 됐고 자산이 이미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안 부자였다가 부자로 가는 최근에 그 구간에서의 자산들은 이게 아닐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구치기 이런 아니면 돈이 있기 때문에 또 더 리스크 테이킹 할 수 있어서 더 큰 리스크 테이킹하고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신흥부자, 그러니까 갓 부자가 된 사람들은 아직은 그렇게 날려도 된다 정도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좀 아슬아슬하기 때문에 현재가 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뭐가 정답이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해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부자가 됐어. 그러면 현재는 돈을 어떻게 굴리고 있을까요? 그러면 보통 전통 부자는 부동산 자산이 51.9%고 신흥 부자는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대요. 금융자산이 현저히 낮대요. 제가 보기에는 부동산 투자를 뭐 일부러 더 했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최소한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의 거주주택과 투자 부동산 이거 비중이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비중이 있고 그다음 금융자산이 점점 모이면은 상대적으로 부동산 비중이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통 부자가 되면 될수록 이제 일단 최소 부동산을 갖춰 놓고 나서 이 부동산도 커지지만 사실은 금융자산도 더 빠르게 키워서 큰 부자들은 이제 금융자산의 포션이 꽤 올라간 거고 신흥 부자들은 일단 최소한의 주택 이런 부분을 쌓다 보니까 아직은 부동산 비중이 높은 그게 최적 포트폴리오는 아닌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신흥 부자들의 경우는 지금 신흥 부자들은 여전히 부동산 포션이 높아요. 높다는 게 부동산이 너무 좋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 내 거주용 부동산부터 뭐 추가적인 부동산 투자 어느 정도 뭐 부동산이 수익이 날 수 있으니까 한 거고 금융자산은 어쨌거나 아직은 메인은 아닌 거죠. 아닌 거고 하지만 전통 부자로 이제 돈도 많고 꽤 오랫동안 부자였던 사람들로 가면은 이제 이 부동산이 50%지만 이게 뭐 얼마예요? 지금 이쪽 부동산은 36억, 45억, 90억, 271억. 뭐 이미 어차피 최소한 여기서부터 37억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한 뭐 37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갖고 있어요. 비중은 낮더라도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다는 거지. 이쪽에서의 지금 전통적 신흥부자들은 부동산 30억, 18억 이 정도잖아요. 뭐 18억에서 30억이고 이쪽은 37억, 30억 이상이고 부동산이 비중은 이쪽이 높지만 절대 금액은 또 이쪽이 훨씬 높죠. 그런 거고요. 비율이 그냥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신흥부자 쪽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29.5%의 금융자산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주로 뭘까요? 예적금, 수시입출금, 현금. 사실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는 게 현재 지금 2021년 기준이에요. 2022년 아니지만 2021년 기준으로 다 현금이잖아요. 지금 21%, 16%, 17% 합치면은 대충 거의 한 60% 근처 가죠. 금융자산의 25%는 주식으로 하고 있고 60%는 현금인 거예요. 지금 사실상. 그러니까 지금 주가 폭락하고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되면서 제 생각에는 이제 투자처를 보고 들어가려고 현금을 재워놓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다들 지금 현금을 재워놓고 있는 거죠. 지금 사실 거의 50% 이상 내 금융자산의 50% 이상을 현금으로 해놓은 거예요. 지금 그렇다는 얘기는 이거에서 이득을 노린다기보다는 지금 뭔가를 투자하려는 거죠. 지금 그래서 투자하려고 그러니까 기존 투자를 좀 해지하든지 해서 현금성으로 돌려놓은 게 엄청 많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역시 전통부자도 마찬가지죠. 지금 전통부자 요즘 그러니까 신흥부자의 경우는 한 금융자산이 한 중간에 신흥부자 이 구간에서 중간이 한 17억이면은 17억 중에 60% 요율은요 6, 7, 40, 10억 원이죠. 10억 원. 10억 원을 현금으로 지금 들고 있는 거예요. 본가에 투자를 하려고 신흥부자들도. 그리고 자산가들도 그냥 앞쪽 자산가의 경우도 36억이 금융자산이 이 중에
얘네도 지금 이 회색 부분도 크잖아요. 얘도 한 50% 되겠죠. 60% 되겠죠. 그러면은 63, 한 20억 되겠네. 20억 좀 넘게. 전통 부자들도 지금 20억 이상 현금을 자기 보유 현금 보유 금융자산 36억 중에 절반 이상 20억이 현금인 거예요. 지금 투자처를 노리고 있는 거죠. 지금 주식이나 이제 이런 저평가가 확실하다라고 생각될 때 들어가려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투자를 반전시킬 수 있는 또 유동현금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부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다들 이걸 보면은 뭔가 투자하려고 지금 이제 기회를 보고 있구나, 초입이구나,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65%인 부동산 자산 포트폴리오는 역시 거주용 부동산이 60%. 그렇죠. 일단 살긴 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거주용의 주택, 빌딩, 토지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거고, 어쨌거나 아직 메인 부동산은 거주용이고요. 거주용 하고서 얘는 사실 돈을 불리는 용이 아니고 나머지 애들이 불리는 용이어서 얘네들도 빨리 다른 거를 더 키워서 좀 이제 자연 캐시를 생성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런 거고, 향후에는 어디가 메인이 아까 엄청난 여유 현금, 60%의 여유 현금을 가지고 어디를 지금 보고 있을까라고 했을 때, 신흥부자는 일단 총자산 113억 원을 목표로, 신흥부자 총자산 30에서 60억인 이러한 신흥부자들은 총자산 113억 원을 목표로 삼으면서 여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사업수익, 부동산 투자, 금융상품 투자를 주로 활용할 계획이래요. 결국은 여기까지 온 게 주로 사업수익이나 급여 이런 거잖아요. 그게 이제 투자도 대박 났겠지만 그것도 여전히 살려놓은 거죠. 여전히 이거 생기 많아요. 어쨌거나 이것도 당연히 일단 버리는 게 아니죠. 이것도 꾸준히 힘을 쏟고요. 여기다 힘을 쏟고 그러면서 투자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부동산을 할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금융상품 이 두 개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이 두 개에 대해서 어쨌거나 다들 아까 60% 현금을 가지고 주식, 지금 코스피 많이 내려갔잖아요. 물론 더 내려갔을 때 전 주식 전문가가 아니니까. 어쨌거나 주식시장 또는 요즘에 많이 하락하고 있는, 여전히 아직 고점 대비는 아까 기존에 급등하기 전 수준으로까지 안 갔죠. 아직 어쨌거나 거기까지 가야 될지 지금 사야 될지 모르겠지만 부동산과 주식 두 개 시장을 지금 포커스하고 있는 거죠.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 현금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투자 상품들을 좀 해지하던 뭘 하던 간에 현금화해서 지금 지켜보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신흥부자의 목표 포트폴리오는 아까 60 몇 프로가 부동산이었지만 결과적으로 한 부동산 절반 그리고 기타 자산, 금융자산으로 해서 좀 부동산 비중을 낮추는 게, 부동산을 판다는 게 아니라 다른 자산의 가치를 더 많이 올리고 급여 소득이든 모든 수입을 추가로 부동산보다는 이제 금융 상품이나 다른 데 조금 더 힘을 실어서 부동산 상대적 비율을 좀 낮춰보겠다라는 게 향후의 계획이라고 보여요. 그리고 이들이 생각하는 향후 수익률이 높은 투자처, 똑같죠. 아까 부동산 주식을 얘기했었는데 실제 이것도 그런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여기서도 역시 넘버원은 거주용 부동산, 여전히 거주용 부동산은 계속 추가적인 투자가 평가 이익이 날 거라 생각하는 거고요. 거주용의 주택도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신흥부자들은 이렇고 전통 부자들은 오히려 빌딩 상가, 돈이 더 많으니까 실제 빌딩 상가에 투자하기 위한 단위 금액이 높으니까 신흥부자들은 접근하기 어렵죠. 근데 큰 부자들은 접근 가능하시니까 한 것 같고요. 토지 임야도 좀 이거는 많이 묵혀야 되니까 시간을 더 길게 봐야 될 수도 있죠. 어느 정도 규모가 크거나 시간을 멀리 봐야 되는 조금 더 어려운 상품들은 당연히 훨씬 더 돈이 많으신 분들이 포커스를 하고 있는 거고, 아직 이제 갓부자가 된 사람들은 여전히 유동성이 있는 현금화가 좀 쉬운 거주용 아파트 쪽 위주로, 재개발 재건축 주택일 수도 있겠죠. 이쪽 위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주식을 주목하고 있다라고 생각될 것 같아요. 네. 그럼 그 외에 이제 꼭 신흥부자에 대한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보고서는 신흥부자를 위한 보고서가 아니라 일반 부자를 위한 보고서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추가적으로 좀 더 가져올 자료들을 보면은 부채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이 부분이 전 사실 약간 놀랐었는데 이건 뭐 신흥부자라고는 아니지만 총자산 50억 미만, 뭐 다른 구간도 있지만 총자산 50억 미만 이쪽 부분의 부자들의 경우는 여기 있죠. 지금 총자산 50억 미만의 경우는 총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7%예요. 총자산이 50억인 분은 3.5억 원밖에 부채가 없는 거예요. 3.5억 원. 그리고 총자산이 30억인 사람도 2.1억 원. 엄청 적죠. 사실 저는 한 총자산 50억인 부자는 한 20억은 대출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20억 이자는 엄청 나겠지만 그래도 뭔가 그 50억 자산에서 수익이 나는 걸로 또 일부 내고 있겠지라고 하면서 제가 지금 전 아직 여기 들어가지 못했지만 뭐 바로 근처라고 할 수 있는데 근처인데 제가 대출이 지금 1억 얼마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출가 임대보증금 다 포함해서 갚아야 될 부채가 제가 한 뭐 1억 약간 넘으려나 2억 안 돼요. 어쨌거나 그러긴 한데 제 입장에서 부채 비율이 엄청 낮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진짜 부채를 안 쓰는구나. 나도 부자가 되려면 대출 왕창 땡겨서 부채 비율을 한 40% 되게 왕창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향후에도 부채는 쭉쭉 늘려야 생각했는데 뭐 이게 정답은 아니겠지만 얘네들은 다른 자료도 보면은 부채를 조달해서 뭘 하면은 그거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생기면 원금을 빨리 갚는데요. 그래서 생각보다 부채에 대해서 부채를 안고 간다기보다는 부채를 빨리 갚는다. 약간 리스크가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부채를 빨리 갚는 쪽으로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지금 평균적인 부채도 2.4억이라고 쳐도 실제 대출, 금융 부채가 20%, 대출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자를 내야 되는 부채는 20%밖에 안 되고 이거는 임대보증금이잖아요. 보증금은 임대는 금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대부분의 대출도 어떻게 보면 무이자 대출 같은 임대보증금이 80%인 거고 실제 이자를 내는 대출은 아주 조금인 거예요. 이건 봐요. 2.4억에 20%면은 4천만 원, 5천만 원. 대출이 5천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부자인데. 이런 그러니까 되게 생각보다 부채에 대해서 부채를 위험하게 보고 갚아야 될 거라 빨리 갚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나 봐요. 부채에 대해서. 그래서 되게 전 이게 약간 개인적으로 신선해서 저는 당연히 훨씬 한 10억 이상 부채가 10억 이상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되게 신선하다. 100억 이상 부자들이 돼야 한 20억 빌린다. 물론 그것도 빌리는 돈도 사실 대출은 30%밖에 안 되고 이자를 안 내도 되는 임대보증금이 여전히 한 70%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자를 내는 그런 부채, 결국은 대출을 말하는 거예요. 대출에 대해서는 되게 안 좋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네. 추가적으로 소득 잉여자금이라는 거 그냥 한번 이거는 이들은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이 얼마나 되나 역으로 한번 산정해봤어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지금 50억 미만 자산가 이쪽 초입 자산가들의 경우는 잉여소득, 소득 잉여자금은 총소득에서 이런저런 생활비관 지출, 보험료 같은 그런 필수적인 지출비를 뺀 남은 뭐 가처분 소득 같은 개념이 잉여자금이면은 한 3,500만 원 정도 요 구간에 있는 사람들은 보통 잉여자금이 3,500만 원쯤 된대요. 그리고 총소득의 21% 정도가 잉여자금이래요. 그러면 총소득은 역으로 환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환산해 보면은 1.7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쪽 앞쪽에 있는 자산가들이 이제 뭐 금융투자 소득이든 근로소득이든 사업소득 같은 건 한 1.7억 원 되고 그거 가지고 뭐 이런저런 해서 한 3,500만 원 정도가 잉여적인 현금 흐름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여기는 사실은 그건 없죠. 주식 같은 경우도 우리가 배당은 여기 들어갔겠지만 주식 가치 상승, 캐피탈 게인은 안 들어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주식이 배당주도 있지만 캐피탈 게인 부분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 이 돈도 큰 돈이지만 이거라고 해서 또 여기 지금 100억 이상 자산가도 왜 100억은 아니지만 100억 이상인데 연간소득이 2.5억 원이야? 이거 나도 나도 좀 못 따라잡을 수도 있지만 따라잡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분들은 제가 아까 자료를 봤을 때는 여기 있었죠. 일정 수준 이상 축적되면은 그거를 부동산 자산으로 자산 비율을 조정해서 소득 잉여자금이 비례해서 늘지 않는데요. 그래서 뭐 토지를 살 수도 있죠. 토지가 뭐
뭐 배당 토지 샀다고 해서 임대료 나오면 크게 돈이 들어오지 않죠. 현금이 나중에 빵 팔 때 이제 대박이 날 수 있는 거지. 그런 식으로 좀 캐피탈 게인 쪽을 조정을 해서 이런 연소득 쪽은 뭐 부자가 되면 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일단은 계속 캐피탈 게인 자산 쪽으로 좀 쟁여놓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고요. 아까 이 부분 완전 앞쪽에 있는 사람들의 평균적인 자산 상태를 다시 보면, 그러니까 총자산 30억인 사람들의 세부 구성을 보면은 이게 지금 부자의 커트라인 완전 미니멈 최소 수준이 이 정도라고 해요. 그러면 30억이고 총자산이 금융자산이 10억인데 그 10억은 주식 3억 원 정도 그리고 현금 6억 원 정도 되겠죠. 현금 6억 원. 이거는 뭔가 투자하려고 지금 현금 6억 원을 들고 있는 거고요. 부동산이 18억 원이라 하면은 평균적으로 거주용 부동산이 11억 원이 있고 그리고 뭐 갭 투자했던 뭐든 거주용의 주택이 3억 원이고 빌딩 상가 3억 원이다.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빌딩 상가 3억 원을 못 사는데 이건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신흥 부자 10명 중에 9명은 빌딩 상가를 못 샀고 1명은 빌딩 상가를 샀으면은 이 한 명이 산 거를 10명한테 평균 값으로 넣다 보니까 3으로 나온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거는 약간 빌딩 상가는 대부분이 안 사고 있고 뭐 아주 소수가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거 평균으로 넣어버리면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런 거고 기타 자산은 뭐 코인도 이쪽일 수도 있죠. 그리고 여기서 빼진 않았는데 생각보다 코인에 의한 투자 수익 뭐 그런 거에 의해서 신흥 부자로 들어간 사람은 많지 않더라고요. 이 자료상에는. 그렇고 코인이나 비상장 주식을 투자하겠다라고 생각한 신흥 부자, 전통적 부자, 기존 부자들도 되게 적었어요. 불확실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게 듣기로는 다들 뭐 코인이나 이런 걸로 워낙 많이 얘기 들으니까 다 부자는 다 코인으로 된 것 같긴 했었는데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듣는 거랑 좀 과장된 게 있겠죠. 그리고 어쨌거나 그래서 이런 18억이라는 투자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세부 구성이 이랬었어요. 그래서 뭐 이게 정답은 아니고 꼭 일로 향해 가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느낌이 있다라는 것과 저는 약간 계속 이번 자료를 보면서 느꼈던 게 부채가 생각보다 다들 부채를 너무 좋게 갖고 있다. 대출에 대해서 대출도 자산이다 이런 느낌이 전혀 아니라 대출은 리스크다라고 보는 것 같은 거랑 현금을 투자하지 않고 현금을 이렇게 많이 현금성 자산이 이렇게 많이 갖고 있구나. 진짜로 저도 뭐 주식이나 이런 시장이 저평가 확실하면 들어가겠다 생각하고 있지만 이들은 그냥 진짜 들어가려고 일단 돈부터 재워놓고서 관망하고 있겠구나라는 게 이 자료를 보면서 좀 느꼈던 그런 새로웠던 점인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2002 한국의 부자 보고서의 경우는 저는 지금 그런 신인이라고 되어 있는 신인 부자들 제가 부자가 되려고 하고 싶으니까 이 부분을 좀 포커스를 했는데 이 보고 자체는 이 부분에 포커스된 게 아니라 전체 부자에 대해서 행태에 대해서 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부자가 되려는 사람은 신인 부자, 초인 부자를 보면 예쁜 거고 부자들한테 뭘 팔 수도 있고 부자들의 평균적인 성향을 가지고 뭔가를 추출할 사람들은 또 전체적인 내용을 이 보고서를 다운받아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또 다음에 봬요. 안녕.